자, 그렇다면 오늘 할 텍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41쪽 보세요. 네. 제목이 동시대 미술에서 매체 특정성의 재활성화라고 되어 있네요. 매체 특정성은 앞에 장소 특정성과 더불어서 약간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다면 재활성화 부분인데 놀랍게도 재괄호가 쳐져 있네요. 굳이. 네. 자, 이 글 말고 이전에 다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접두어에 뭐 이렇게 문장에 쭉 가다가 괄호에 넣고 싶은 부분을 통째로 넣어 놓은 거 말고 굳이 한 단어 안에서 앞에 접두어를 요렇게 괄호 쳐 놓은 단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신 분. 네. 이게 마치 유행처럼 한때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의 주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 이 접두어 괄호를 꽤 많이 했어요. 당연히 서양권의 언어에서 온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접두어가 이 재활성화 같은 경우에 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우리 이 재활성화는 네, 이렇게 됩니다. 활성화가 애니메이션인데 그 앞에다가 리를 붙여서 요걸 괄호해서 굳이 이렇게 적은 거죠. 네. 리도 있겠지만 진짜 많이 했던 게 뭐 안티라던가 아니면은 포스트 네, 이런 접두어들 있잖아요. 영어 접두어를 이렇게 괄호를 넣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재활성화를 그냥 재활성화라고 썼을 때와 괄호를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괄호를 넣는다는 건 이걸 그냥 활성화로 읽을 사람은 그냥 활성화로 읽어도 되고 재활성화로 읽고 싶으면 재활성화로도 읽어도 된다는 여지를 좀 남겨주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후기구조주의 철학 쪽에서 많이 해온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이 글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도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런 식의 글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확정지어서 딱 정의하고 활성화가 있고 재활성화가 있고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이게 포개져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쓰는 단어 중에 층위, 영어로 레이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 안에 사실은 재활성화도 들어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제 기억으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식의 글쓰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작문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좀 유행처럼 퍼져 있다가 이것도 또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요즘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 괄호가 되어 있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배경, 네,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거 위주로 어느 시기에 활동을 주로 했었는가를 추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 초반쯤, 네, 그때쯤에 페미니즘 쪽에서 우리가 성을 물려받으면 주로 다 아버지 성만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신혜성인데 이게 아빠 성이지 엄마 성이 아니에요. 근데 서구권 같은 경우에 보면 성을 어머니 성, 아버지 성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 표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머니 성을 동시에 써주자. 그래서 성을 두 개씩 표기하는 게 하나 일종의 운동처럼 진행됐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성이 박씨니까 박신의 성 이렇게 씁니다. 한동안은 몇 명의 필자들에게 물론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바꾸지는 못했겠지만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할 때에는 필명처럼 충분히 그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 이름에 보면은 성이 뭐 이렇게 제갈, 선우, 남궁 이렇게 원래 두 글자인 그런 성 전혀 아닌데 평범한 성 두 개가 나란히 붙어져 있고 이름이 있는 그런 필자들을 보면 글을 읽기도 전부터 이 사람은 모성 자기 어머니 쪽 성을 쓰는 운동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 당시로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학생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던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널리 퍼져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운동 중에 하나구나. 우리는 정말 많은 시도를 합니다. 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게 계속 꾸준히 남아서 지속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괄호 부분은 그 성을 2개 쓰는 것보다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한국 필자 중에도 아직도 꽤 있는 편이고, 왜냐 이 나름의 의미가 또 되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앵포르메를 우리가 한국어로 비정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네, 비정형이라고 쓰는데 이 비에다가 앞에 괄호를 해준다고 하면 정형, 비정형을 딱 나눈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정형도 될 수 있지만 비정형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구상 앞에 괄호에서 비구상을 만들어준다던가, 네, 이런 식의 미술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 흑백 논리에 빠져서 딱 한쪽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사실은 이 2개가 겹쳐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용기가 없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형, 비정형이 나눌 수 없는 개념이다. 네, 구상, 비구상이 나눌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이 글의 저자도 재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처음의 활성화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재활성화인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게 겹쳐 있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 자베트 부우만은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양력 소개를 보면은 주로 독일어권, 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89년 즈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인 매체의 역사회상, 이쪽 2군데 다 그쪽 지역에서 있었던 전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89년 즈음에 소개하는 전시는 뭐냐? 매체로서의 메시지라는 1990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어떤 전시를 소개하는 거고, 그 뒤 챕터에 가면은 1992년 뮌헨에서 있었던 이친미래라는 전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 2개가 여기서 소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체 특정성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시로 얘를 뽑을 수 있냐 하면 꼭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활동하는 기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이 책에서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많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들 자꾸 무슨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례가 꼭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아서라기보단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좀 직접 봤다거나 최근에 한국에서 다뤄졌다거나 하는 것을 예로 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저 전시가 어땠는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1쪽 보세요. 141쪽의 첫 문단 보면은 끝쪽에 개념 미술은 모든 매체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예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덕분에 매체 자체의 중요성을 좀 낮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잘린 클라우스가 한 말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141쪽의 맨 마지막 글 보면 로잘린 크라우스는 지금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도 제가 조각이나 설치 쪽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론가예요 라고 했었고요. 네, 이분의 다른 오늘 이제 매체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제 요약하는 거 보면 141쪽 마지막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들에서 발견하는 매체 특정성의 상실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게 뭐냐? 개념 미술이라고 적고 있어요. 개념 미술은 매체 특정성의 상실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도 되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 회화냐 조각이냐 사진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얘가 뭘 다루었느냐, 네, 주제가 뭐냐, 얘가 지금 환경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인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주제 쪽으로 더 접근을 하게 만들어준 물꼬를 튼 게 개념미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체를 확인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의 해석 맥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게 개념미술이 없었다면은 좀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미술 작업들은 샘플을 보여줘 봐.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 지금 풍경화를 그려볼까 해. 유화로 풍경화를 그려볼까 해. 샘플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풍경화 그리는 스타일도 정말 많이 있겠지만 이거 어때? 하면서 그림 한 장을 던져주면 그걸 보고 그래 하고 좀 따라해 볼 수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개념미술 작업에서 개념미술의 샘플을 던져줘봐. 그러면 그걸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은 매체 특정성, 그러니까 매체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한물간 개념이고 개념미술 이후에는 매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졌느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어떤 장르,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라도 그걸 나타내는 걸로 끝이냐. 그렇다면 이 글이 필요가 없겠죠. 이 글의 제목이 매체의 재활성화인데요. 개념미술 이후의 시대에도 매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모더니즘 이전 미술에서 갖고 있던 매체의 중요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매체가 다시 중요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 저자는 매체의 재활성화라고, 매체 특정성의 재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로잘린 클라우스도 역시 매체에 다시 중요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매체를 굉장히 고정된 무언가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만 논의를 하려다가 개념미술이 그걸 다 이렇게 일단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나서 특히 미디어 아트라던가 새로운 장르의 미술들이 이렇게 막 발전을 해가면서 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미술의 범주 안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당연하듯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어난 현상, 여기서 매체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올라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로잘린 크라우스는 발터 베냐민을 인용하면서 한물간 매체에 내재한 미학적 저항의 잠재성을 받아들인다. 그녀에 따르면 오직 최근에 한물 가버린 매체만이 지키지 못한 약속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진보 이데올로기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이 주장은 역시 로잘린 크라우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 매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책들이 최근 들어 한국에 번역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한국어로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절판되기 전에 또 널리 팔렸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미술대학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 쪽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잘린 크라우스가 쓴 부캐에서의 항해 포스트 매체 조건 시대의 미술이라는 글이고요. 네. 실제 저서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번역이 되었고, 이 책의 최고 장점은, 한국어판의 최고 장점은 저자인 김지훈이 역자 후기를 진짜 잘 써주셨어요. 역자 해제라고 하죠. 로잘린 크라우스의 글은 쓰인 지가 너무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읽으면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자버트 부만의 텍스트도 90년도에 있었던, 92년도에 있었던 독일어권,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전시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조차도 그 정보를 정확히 알기가 힘들고 그 전시를 못 본 건 너무 당연하고, 네. 그래서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로잘린 크라우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라우스가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로 드는 작품들, 사람과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구해서 본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보는 맥락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번역을 한 역자가
지금 이 크라우스의 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즉 역자 해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와 비슷한 겁니다. 어떤 글을 현재 맥락에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훌륭한 역자 해제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역자 해제를 먼저 다 보고 나서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는 신기한 체험을 몸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은 역자 해제 부분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역자 해제에서 나오는 119쪽에 있는 김지훈 쌤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크라우스에게 매체는 일단 그것이 쇠퇴했을 때 재창안되는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해줘요.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건데, 한물간 매체라든가 매체가 쇠락했다라는 거. 자, 우리 교재에서 한물간 매체하고 큰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물간이라는 표현의 영어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아웃 오브 데이트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지났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 단어 혹시 아시나? 한번 다 같이 봅시다.